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의 김희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 관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태 관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자연 속에서, 특히 이제 훼손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그런 관광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머릿속의 생태 관광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은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생긴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통해서 생태 관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생태 관광은 영어로는 에코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에코라고 하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에코투어리즘은 기본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 활동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을 때 다르다고 했는데 뭐가 다르냐? 이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에코투어리즘, 생태관광 이런 개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하지만 생태관광은 실제로는 굉장히 사회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생태관광의 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증진해야 하는 그런 관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냥 관광을 안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럼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굉장히 도시화된 그러한 국가들보다는 자연환경이라든가 문화적 유산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냐, 주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냐. 예전에는 우리가 조금 그러한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돈을 벌자,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모든 관광 자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천연의 어떤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한두 번 사람들이 몇 년 보고 그게 없어진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즐기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지역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생태관광입니다. 생태관광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태관광의 어떤 정의는 책임감이 따르는 관광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유사한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번 놀러 갔던 곳에서 비교적 마음대로 그 지역을 즐겼어요. 예쁜 꽃이 있으면 꺾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막 가져오고, 돌도 가져오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왜냐면 내가 다시 그곳에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지들이 빠르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성숙해진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을 즐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이 이렇게 훼손된다면 우리가 결국 놀면서 그 지역을 훼손시켜버리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책임감 있는 관광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막 마음대로 어지르게 못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를 하면 누가 통제를 하느냐? 관광을 갔을 때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이드가 여러분을 세심하게 통제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이드가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적은 인원만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번다면서 가이드는 그 지역은 뭘로 돈을 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생태관광은 비싸요.
그래서 생태관광은 굉장히 소수의 가이드가 굉장히 섬세하게 통제하는 그러한 그 관광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관광은 그 관광을 즐기는 사람의 범위가 조금 한정이 돼요. 가이드를 통해서도 통제를 하고 그리고 돈, 요금을 가지고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요금이 비싸지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갑니다. 그리고 돈이 아까운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기꺼이 지불할 능력과 의도가 있는 사람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관광 상품이 관광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그 관광객 관광 상품을 살까? 사요. 왜? 내가 그 관광 상품을 삼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뿌듯함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태 관광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조사한 그 결과들을 보면 비교적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산층 이상이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전문직 이상의 어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태관광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 사기다. 그냥 바가지다. 똑같은 거 보여주는데 이게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만 받는 거다. 우리가 이따 이제 제가 갔던 생태관광을 조금 볼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몇 개 사서 갔었는데요. 일반 관광 프로그램보다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냐면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을 합니다. 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뭐가 가치가 있고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해서 유래했고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떻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등등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하면 자연 기반 관광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생태 관광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과 더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원주민의 문화 내지는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까지를 그 지역 고유의 어떤 에코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도 자연의 한 일부이고 우리는 자연에 영향을 주고 자연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그러한 상황 자체도 어떤 그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코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태의 상태. 그래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문화, 원주민의 생활 이런 것들까지도 이 그 생태 관광의 어떤 정의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은 환경 보전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생태 관광이 왜 하필이면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요. 생태 관광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만들어낸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카탄 반도입니다. 유카탄 반도 하면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윤식당 말고 서진이네 식당이라는 거를 모 TV에서 하는데 거기에 그 BTS의 그 뭐 그런 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난리인데 그거 찍은 데가 유카탄 반도입니다. 유카탄 반도는 멕시코 남부에 있는 휴양지예요. 그 휴양지를 1980년대에 처음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멕시코는 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중요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광들 중에서 아카풀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아카풀코는 오래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카풀코 가보시면 호텔들이 정말 클래식합니다. 아주 들어본 곳도 많고 그렇지만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카풀코를 많이 갔었는데 이제 아카풀코 갈 사람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관광 수요는 있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야심차게 새로운 국제 관광지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 멕시코의 모든 해변을 다 조사를 해요. 어디가 가장 매력적일까? 그러면서 10개의 그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후보지 중에 마지막으로 파이널로 올라간 곳이 유카탄의 바로 깐쿤인 겁니다. 깐쿤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의 그 관광단지로 조성이 됐어요. 특히 이제 멕시코의 유카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고 그리고 마야 그 문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문화적인 그러한 것들을 즐기고 싶으면서도 자연적인 것을 즐기고 싶은 그러한 그 특히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의 그런 취향에 맞는 곳이었죠. 그래서 처음 유카탄 지역을 막 개발을 하는데 실제로 유카탄 지역이 뭘로 그때 유명했냐면 홍학이라고 하는 걸가 굉장히 많이 사는 즉 홍학의 그 자연 군락지였어요. 홍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학 아시죠? 학. 그 학보다 조금 통통한데 애가 핑크색이에요. 그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 카리브해 지역에 가면은 이 핑크색 홍학이 그려진 어떤 그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홍학이 핑크색 홍학이 조형물처럼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 지역의 일종의 대표적인 그 동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학의 군락지가 많이 조성이 돼 있었는데 그 지역을 없애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관광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좀 보호를 하자. 홍학의 군락지와 그리고 이 지역의 그 습지를 좀 보호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생태 관광에 관한 어떤 정의를 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멕시코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세바요스 라스쿠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멕시코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생태 관광의 개념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생태 관광이 아주 핫한 이슈였어요. 생태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어떤 요건이 있지만 어쨌든 관광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연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문화가 워낙이 풍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은 약간 우리 약간 신비하면서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원주민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반 관광, 특히 이제 원주민 문화가 섞인 그러한 생태 관광들이 많고요. 그에 비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자연 기반의 좀 더 통제된 관광 이런 것들이 많고 야생 동물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관광 그것도 생태 관광의 하나입니다.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데 어떻게 생태 관광이 되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생태 관광은 관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매력물이라든가 문화적 매력물이 이렇게 들어가야도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런 어떤 그 생태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이거는 너무 만능이 아닌가? 자연도 보존하고 원주민들도 잘 살고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요. 있을 수 있다와 아니다 그건 허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관광이 등장하게 된 당시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러한 생태관광이 왜 등장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놀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경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요. 생태 관광이 등장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그 국립공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갑자기 여러분, 아니 생태 관광 얘기하는데 왜 국립공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국립공원도 생태에 기반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국립공원은 또 그 생태 관광하고 비슷하게 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나라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국립공원이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국립공원 말고 도립공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외국에 가보시면은 국립공원도 있고 주립공원도 있고 여러 형태의 공원들이 있어요. 그러한 공원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상하다. 왜 이 자연 지역을 국립공원이라고 묶어놓고 여기를 보호하지? 라고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립공원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즉 보존을 할 가치가 있는 자연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그것을 보존하자고 묶어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라든가 자연을 훼손하는 활동을 못하게 해서 그 지역을 보존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미국에서 처음 생긴 것이고, 그 미국에서 생긴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국립공원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조지 캐틀린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예요. 그 사람이 19세기 초반에 미국이 지금의 그 미시시피 강 유역, 즉 미국의 이제 중부 지역 정도를 미국이 그때 당시에 나폴레옹으로부터 샀습니다. 미국이 이제 역사를 보면 미국 맨 처음에 동부에 있었잖아요. 그 지금의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나중에 돈을 주고 사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샀던 지역이 미시시피강 유역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사서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이제 그 사람들이 살게 하려고 하기 전에 이 조지 캐틀리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모습을 이제 그 학자적인, 그렇죠, 연구 과제로서 이거를 막 기록을 남기러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 미국의 동부 지역 여기라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서 원주민들이 사는데 원주민들이 생각보다 너무 사람들이 우아하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담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서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자연 환경들을 훼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 너무 아깝다. 이거를 나만 보고, 물론 내가 이거를 남기긴 할 거지만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겠다고 이런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훼손하는 게 너무 아깝다. 이거를 좀 나라에서 보존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어요. 즉 조지 캐틀린은 얘기만 했어요. 조지 캐틀린은 유명한 인류학자였고, 이 사람의 이런 신념을 실제로 실천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천연의 이렇게 보호받아 마땅한 자연을 사람들의 어떤 그 경제적 행위, 사람들의 어떤 그 파괴적인 행위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내도록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존 뮤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환경운동가이죠. 지금부터 거의 한 세기 반 전부터 환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그 사람들과 함께 특히 서부 지역, 당시 이제 1850년이 넘어가면 미국의 서부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든가 워싱턴주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미국 땅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놀라운 자연들,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메타세콰이어 숲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가봤더니 세상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막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나무들의 나이를 봤더니 막 1000살 먹었어. 얘가 좀 나무만큼 큰 것 같다 싶으면 막 500살. 야, 이런 걸 우리가 집 짓고 가구 짓는데 써야겠느냐. 아니다. 이런 건 우리가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당시에 나라가 보호하는 자연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서 실제로 그러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내게 됩니다. 그 지정을 해내게 된 첫 번째 사례가 이 사람들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될 줄 알았대요. 제가 말씀드린 메타세콰이어 숲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거래요. 굉장히 큰 나무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보면 생각보다 나무가 굉장히 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요세미티는 아니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자체가 너무나 화산 활동이 너무 멋있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나무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 그 별에 살고 있다는 거를 요새 그 옐로스톤이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이제 옐로스톤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됐죠.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왜 뭐가 문제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나무를 베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베야 우리가 가구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무를 베는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너무 아름답고 나무가 좋다고 해서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묶어요. 국립공원으로 묶게 되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겠죠.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코끼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코끼리가 살아요. 나는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사는 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사냥을 할 수도 없어. 누구 때문에? 코끼리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코끼리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코끼리 때문에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코끼리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코끼리를 죽여요. 야생동물의 살상이라든가 혹은 어떤 식물 군락지 파괴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국립공원이 주민들에게는 잔인해요. 즉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원주민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기반해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벤다던가 사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숯을 만든다던가 혹은 농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는다던가. 그런데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배제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의 어떤 그 목적 자체가 인간의 과도한 경제활동, 개발활동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배제시켜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냐면 국립공원을 와서 즐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이에요. 그런데 국립공원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립공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자연을 위해서 인간을 버리는 제도. 아니 코끼리를 살리자고 인간인 나를 죽이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러면 자연이 아니야? 그러면은 나보다 코끼리가 더 중요해? 나보다 물고기가 더 중요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